안녕하세요. 피부 진료하고 있는 김익두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하고 있는 김정상 원장입니다. 미용 진료하고 있는 박환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위고비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위고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요새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하도 화제가 돼가지고 일명 뭐 게임 체인저라고 막 미국에서 들어와서 살 많이 빼준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사실 작년 10월 달에 공급이 되었고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라던가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봐왔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위고비를 개발한 노보노디스크는 시가총액이 한때 테슬라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노보노디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전에 삭센다 만들던 회사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삭센다, 위고비 전부 다 노보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이고요. 근데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삭센다는 리라글루티드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라는 약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세마글루티드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도 리라글루티드의 경우 하루가 채 안 된다고 하고 세마글루티드의 경우 반감기가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고비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면 되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삭센다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시장이 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만 봐도 뭐 위고비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지 효과 어떤지 묻는 질문이 삭센다 때보다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라글루티드, 삭센다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세마글루티드 모두 GLP-1 유사체라고 합니다. GLP-1 유사체 뭘까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GLP-1 유사체를 먼저 알기 전에 GLP-1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GLP-1은 우리 몸의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경구로 무엇인가를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위장의 음식물들이 더 잔류하게 해서 포만감을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의 반감기는 매우 짧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호르몬이 유지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식욕 자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GLP-1이라는 호르몬의 반감기가 이렇게 짧은 건 DPP-4라는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GLP-1 유사체의 경우는 DPP-4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할 때 식단, 우리가 먹을 걸 참지 못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잖아요. 포만감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 GLP-1 유사체가 들어있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겠네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GLP-1 호르몬은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사실 분해되지 않는 GLP-1 유사체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세마글루티드, 위고비 얼만큼 효과가 있는 걸까요? 위고비에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에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위고비의 연구들은 스텝이라는 연구인데요. 이 스텝이 뭐냐면 세마글루티드가 비만 인구에 미치는 치료입니다. 먼저 이 스텝 1 연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텝 1의 연구는 1961명을 대상으로 68주 동안 투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되느냐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면 평균적으로 14.9%의 체중이 감량됐습니다. 모집된 인원 수도 많고 68주라는 긴 시간 동안에 또 실험을 해봤고 14.5%나 감량이 됐으면 생각보다 이 효과가 굉장하네요. 그렇죠. 일부 환자군은 20-30%의 체중이 빠졌다고도 합니다. 이제 스텝 2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와 비당뇨 환자를 구분합니다. 연구 결과 당뇨의 경우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덜했다고 합니다. 스텝 1의 연구 결과에서 68주 동안 14.9%의 체중이 감량되었다고 하는데 스텝 2 당뇨 환자군에서는 9.6%,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저조하죠. 네. 스텝 3의 연구 결과는 집중 행동 관리를 진행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였고요. 스텝 4 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주 동안 세마글루티드를 투약을 하고 하나의 군은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군은 투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중단했을 경우에 다시 살이 좀 찌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투약을 지속적으로 한 군은 지속적인 체중 감량이 있었지만 투약을 중단한 군은 체중이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스텝 4 연구에 의의는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5는 안정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작용이 오랫동안 투약을 해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기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68주 동안 투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거든요. 하지만 스텝 5의 연구는 104주, 2년이라는 투약 속에서도 큰 부작용이 없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연구 결과들이 주로 서구권 나라들에서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동양권, 저희 한국인들 환자분들한테 혹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초기의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서양인 기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스텝 6, 스텝 7에서는 서양을 제외한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연구를 진행했는데 서양인뿐만이 아니라 동양인, 남미에서도 큰 효과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안정성도 좋고 다양한 인종에게도 효과가 있으면 위고비라는 거를 굳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말씀처럼 위고비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텝 1에서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지만 우리는 초기 체중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 초기 체중은 232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100kg가 넘는 수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05kg 가량에서 68주 동안 투약을 했을 시 약 15kg의 감량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도 조금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개별 차이가 있어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105kg에서 68주 동안 15kg 정도의 체중 감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와 정말 많이 빠진다의 수준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꾸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고비의 경우도 유지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고비 투약을 중지하고 나서 요요 현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호르몬적인 측면에서의 중재가 들어갔는데 사실 투약이 중지되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아무래도 좀 GLP-1 유사체가 포만감을 줘서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데 그거를 끊으면 다시 좀 식욕이 늘어나는 현상 때문인가요? 네, 정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 투약을 함으로써 식사 제한을 했던 것은 투약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다이어트라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게임 체인저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네요. 게임 체인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적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약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편의성도 있고 적절하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아까 스텝 5 연구에서 이제 104주 동안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1 연구에서 1961명의 환자군 중에서 5%는 부작용으로 투약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 투약을 중단할 정도면 생각보다 부작용의 정도가 좀 심했었나 봐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을까요?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위장 증상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속쓰림, 구토, 설사 같은 것들입니다. 중대한 부작용으로는 모발 손실, 췌장염, 담석증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외에도 최근에는 시력 손실 등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연구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서 모든 사람한테 안전하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처음에 농도를 좀 조절하고 처방 수치를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고비의 경우는 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량을 투약을 하게 됐을 때 불편감이 클 수 있어서 저용량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중이 조금 적게 나가지만 좀 빼고 싶은 분들 아니면 부작용에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고비 투약에도 사실 기준이 있고요. 말씀처럼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서서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처방에 권고 기준도 있습니다. 날씬한 분들도 위고비 투약을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권고되지 않은 사안이에요.
요새는 워낙 그 비대면 진료 어플도 많고 비대면 뭐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 가면 그냥 약만 바로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위고비 처방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오남용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위고비의 처방은 비대면 처방으로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 BMI 기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대사 질환을 동반할 때 처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경우도 모든 사람들한테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제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지만 사실 처방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약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소개해드린 위고비 연구 결과도 단순히 투약을 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식단 관리도 같이 조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투약하지 않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 소개를 드렸죠. 위고비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정상 원장님과 위고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 다뤄주실 거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